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나이 이제 60을 훌쩍 넘겼는데 평생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뼈 빠지게 장사해서 번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고 아들 대학까지 졸업시켰지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이제는 효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더군요. 며느리라는 여자가 제 눈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섬뜩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차갑게 쳐다보던 그 눈빛. 어머니 아프시다면서요? 병원 좀 알아보셔야 하는데 뭐 굳이 오래 사실 필요 있나요? 그녀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프다는 제 얘기를 하소연 삼아 했더니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차라리 빨리 죽으라는 듯한 그 비수 같은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결혼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청첩장 하나 없었어요. 엄마 시골 친척들 오면 체면이 안 서서요. 그냥 계세요. 아들이라는 놈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키워낸 자식이 맞나 싶었죠. 결국 저는 아들 결혼식 날 집에서 혼자 밥 한 숟가락 뜨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였습니다. 엄마, 집 좀 팔아요. 우리 전세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며느리와 아들이 손을 잡고 찾아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인데 그걸 팔아서 재산이나 달라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마. 하지만 그 끝은 내가 정한다. 저는 곧장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게 유언장을 꾸며두고 실제로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돌려놨죠.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며 차근차근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독한 말을 내뱉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꼭두각시처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동시에 오기가 불타오르더군요. 좋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희가 내 등을 치고 웃을 때 나는 너희 발밑을 무너뜨려 주마. 이제 제 이야기는 복수로 이어집니다. 저를 병원에서 죽으라며 내몰고 결혼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고 집 팔아 재산 달라며 기어이 찾아왔던 그 아들과 며느리,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 집 거실에 앉아있던 그날 아직도 선명합니다. 며느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제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여보, 이 집 팔면 딱이야. 요즘 부동산 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면 전세금 마련하긴 충분하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남편 살아있을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겨우 계약금을 치렀고 그 뒤론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며 허리가 휘어져라 갚아낸 집이었지요.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제 일생의 자랑이자 보람이었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팔라는 말이 나오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도 애 낳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엄마 혼자 계신 집보단 우리가 쓰는 게 낫죠.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내가 낳아 키운 자식 맞나? 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배신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서글프게만 보였지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울기만 하면 나는 저들의 먹잇감이 되겠구나. 아니, 이제는 내 인생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죠. 가방 속엔 집문서와 통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며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제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법무사는 제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물었어요. 제 재산을 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꾸며주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숨길 수 있겠지요. 법무사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유언 공증을 이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아드님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유효한 건 따로 남기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배신으로 찢긴 제 가슴이 조금은 다스려지는 듯 했지요. 며칠 후 며느리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 파시기로 하신 거 맞죠? 저희 부동산도 알아봐 놨어요. 그 목소리 정말 가시 돋친 장미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집 줄 테니 서류 준비해 오너라.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 목소리가 한층 들떴습니다. 아, 역시 우리 어머니 현명하시네. 여보, 들었지? 이제 곧 새 집 들어갈 수 있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아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라. 너희 발밑에 무너질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는 남편에게 중얼거렸죠. 여보, 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당신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근데 여보, 이제는 내가 해보겠어. 내가 저 자식들한테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 줄 거야. 남편 사진을 꼭 끌어안으며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며 조급해 했습니다. 아들은 그 뒤에서 멀뚱히 따라다니며 제 눈치를 살폈죠. 엄마, 이왕이면 이번 주에 부동산 계약서 쓰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에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미 법무사와 은밀히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대금은 전부 기부금 계좌로 흘러가게, 그리고 제 유언장 역시 며느리와 아들이 상속받는 것처럼 꾸며뒀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게 말입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며느리는 한껏 의기양양했어요. 어머니,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살림 좀 살겠네요. 그 비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나도 기쁘다. 하지만 곧 울게 될 테지. 집을 비우고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는 길, 이웃들이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그 집 그렇게 팔고 나면 갈 데가 어디라고. 아들이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님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뒤에는 수십 년의 인생이 있고 아직 남은 복수의 불씨가 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얻고 신혼부부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련한 복수의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게 되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소파를 들여놓고 커튼을 새로 달고 벽에 액자를 걸면서 그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며느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다. 시골 촌스러운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늑한 집을 갖게 될 줄이야. 어머니도 이젠 우리한테 기대지 않으시니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아들은 멀뚱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저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독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좁은 원룸 방바닥에 앉아 작은 밥상을 펴고 조용히 밥을 먹었죠. 허전한 방, 차가운 공기. 예전 같으면 서럽고 외로워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곧 너희의 웃음은 눈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은행에 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출도 안 되고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기부 관련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들은 당황해서 은행 직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돈을 넘겨주셨는데 왜 계좌가 우리 이름으로 안 돼 있습니까?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이 집 명의는 분명히 어머님 성함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동시에 기부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기부 약정? 설마 그 노인네가 우리한테 속인 거야? 저녁 무렵 아들은 곧장 제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아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우리한테 주신다면서 왜 이런 장난을 치신 겁니까?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죠. 장난? 네가 장난을 쳤지. 내 인생을 가지고.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다가 제 눈빛에 눌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너희가 내 피와 땀으로 세운 집을 욕심내며 웃었을 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랑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집을 내놔요. 내놔. 이미 늦었다. 그 집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것이야. 내 이름으로 기부 약정까지 끝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제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평생 참고 살아온 억울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어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딨냐고 묻는 게 맞지 않겠니? 아픈 어머니 앞에서 빨리 죽으라 하고 결혼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고 결국 집 팔아달라며 찾아온 너희, 그게 자식이니? 내가 지금껏 믿은 게 바보지.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네 사정이지. 나는 너희한테 더는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집 거실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뭐라고?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결혼식에 초대 안 하자고 한 것도 당신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왔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부부 뭔가 심상치 않다더니 그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냈다더니 결국 일이 터졌구먼. 저는 멀리서 그 소문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이제 서로의 목줄을 죄어가며 살아가겠지. 그게 내가 준 벌이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내가 좀 성격이 거칠긴 해도 사실은 저도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제발 우리 살 길만 열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어도 소용없다. 이미 끝났어. 내가 너희에게 내어줄 마음은 이제 한 톨도 남지 않았다. 아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지만 제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온 눈물, 모욕, 배신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앞으로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가 남긴 유언장이 또 한 겹의 함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는 집 문제로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 싸움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초췌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우리 어머니 유언장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저희한테 상속되는 걸로 해두셨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법무사는 담담하게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언장은 아드님 말씀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있는 건 다른 쪽입니다. 실제 유언은 기부로 작성되어 있지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아드님은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죠. 여보, 당신이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당하다니. 며느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농락하시는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락이라니. 내가 너희에게 한 짓은 고작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걸 되돌려 준 것뿐이다. 우린 그냥 살림살이 하느라. 살림살이
살림살이에 어머니를 버리고 결혼식에서조차 초대하지 않고 병원에서 죽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게 살림살이냐?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대하지 않을 뿐이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 씨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더라.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지 뭐야. 아이고, 그런 자식은 벌 받아야지. 부모 등골 빼먹으려다 결국 손에 남는 게 없는 거 아냐. 아들과 며느리는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지요. 네가 네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 말들이 아들의 가슴을 찔렀지만 정작 곁에 있는 며느리는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왜 처음부터 어머니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 왜 결혼식에 모시지 않았냐고. 당신이 무능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은 속이 시원하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사실 제 유언장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 듯 꾸며뒀지만 만약 그들이 제 죽음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탐하거나 압박한다면 그 순간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게끔 조항을 넣어뒀던 거죠. 그야말로 독약 같은 장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웃음이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아들은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그 손이 따뜻하기보다 계산적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살살 떠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은 정리 잘 해두셨죠? 괜히 나중에 법적 분쟁 생기면 저희도 힘들잖아요. 그 말에 제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너희는 절대 내 것이나 손에 쥘 수 없을 거다. 내 눈앞에서 아무리 웃어도 내 뒤에서 네가 흘리는 눈물만 남을 테지. 며칠 뒤 변호사가 그 조항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상속권 박탈 조항을 넣으시면 아드님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 더는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피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무시한 죗값이니까요.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집 문제로 여전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이야. 돈도 집도 다 날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도 몰라. 나도 엄마한테 속았어.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이웃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결국 깨지는 거 아냐? 부모 재산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지. 저는 병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곧 끝이 오겠구나. 하지만 나는 후회 없다. 오히려 후련하다.
그리고 제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 그들이 진짜로 알게 될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재산은 한 푼도 없고 그들의 손에는 허망한 종이 쪼가리만 남는다는 사실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시간이 참 더디게 흐릅니다. 낯선 약 냄새, 기계음, 하얀 벽, 차갑고 삭막한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눈물 짓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을 준비하지요. 저는 그 사이 어정쩡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기침만 나왔죠. 아, 참 오래 살았네. 이제 곧 가야 하나 보구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해야 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차가운 욕심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걱정돼요. 그런데 혹시 유언장은 확실히 정리해 두신 거 맞죠? 혹여나 변호사분이랑 오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가 제일 궁금한 게 결국 그거구나. 내 몸은 안중에도 없고 유언장만 눈에 들어오지?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제가 괜히 그랬네요. 당연히 건강이 먼저죠.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 네가 걱정하는 건 내 주머니 사정 아니냐. 제 말은 매섭게 날아갔고 며느리 눈빛은 금세 도끼를 띄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괜한 오해예요. 아내가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희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정, 내가 살아온 인생이 사정이다. 네가 그걸 알았다면 이런 말 못하지. 아들은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을 들락날락하며 은근히 떠봤죠. 어머니, 이번 수술 위험하다던데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서류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놈의 재산이 뭐라고 자식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지요. 너희는 내 죽음을 기다리는구나. 빨리 가야 너희가 손에 쥘 수 있으니. 제 한숨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저는 변호사를 불러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수술 도중 눈을 감으면 바로 그 조항을 발동시키시오. 내 자식은 단 한 푼도 못 갖게 대신 그 돈은 꼭 약속한 곳으로 보내주시오.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은 조금 놓였고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 생각만 가득했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제라도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겠지? 수술은 힘겨웠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결국 몇 시간 만에 간신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살아 돌아온 게 못내 아쉬운 듯 보였지요. 제가 죽어야 손에 쥘 수 있는데 살아있으니 아직 멀었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 살아 돌아왔더니 아쉽냐. 내가 좀 더 버텨서 너희 욕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니? 하지만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했으니 나는 끝까지 너희를 벌줄 거다.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친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합니까? 네가 친아들이었으면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겠냐. 넌 이미 자식 노릇을 버린 지 오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두고 봅시다. 저희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유언장도 결국 법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아라. 법이 너희 손을 들어줄지 내 손을 들어줄지.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법적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방법이 없대요. 어머니가 다 막아놨대. 며느리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둘의 관계는 날로 삐걱거렸습니다. 결국 싸움은 손찌검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웃들은 뒷말을 나누었죠. 저 집 이제 끝났네. 부모 욕심내다 부부 사이까지 망가졌어. 저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끝까지 두 눈으로 보고 가야지. 내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 밝히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할 진짜 복수의 한 수 말이지요. 수술 이후 저는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쇠처럼 무겁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죠. 내 앞에서 벌벌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오히려 제 마음속에 단단한 힘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이거 과일 좀 사왔어요. 그 말투는 애써 부드럽게 꾸민 것이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과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가 그들에게는 더 절실했던 거지요. 저는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러나 제 속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손길은 이미 진심이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이었다면 내 곁에 이렇게 계산하는 눈빛으로 앉아있진 않았을 거다. 며느리는 아들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참 힘듭니다.
집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빚까지 늘어나고 저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어머니도 편하시겠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네 남편을 키워내지 않았더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공부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네가 나에게 한 건 뭐냐? 죽으라는 말 아니었느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그냥 유언장 고쳐주세요. 우리도 살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나앉는 게 두렵냐? 나는 너를 키우면서 수십 년간 거리에 나앉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 두려움을 견뎌낸 사람이 나다. 네가 이제야 그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네가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일 뿐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가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조차 더 이상 측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문 밖에서 눈치를 보며 서성이는 사이 변호사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준비해 두신 마지막 조항, 지금 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황상 충분히 조건이 충족되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됐지요. 더는 미룰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유언장을 내일 변호사가 공개할 거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내 뜻을 너도 알게 되겠지. 아들은 순간 눈이 반짝이며 기대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짚어 꺾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둬라. 너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네가 그동안 내게 했던 짓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법 앞에서 너희가 상속을 주장하면 불리해질 거다. 아들의 얼굴은 순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래, 설마가 아니다. 내가 다 남겨뒀다. 네가 나에게 했던 모욕, 내 아내가 나에게 퍼부은 말 다 기록해놨다. 세상에 공개될 날이 오겠지. 다음 날 변호사는 병실 한쪽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 및 소외계층 지원단체에 기부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이들이 본인을 부양하고 효를 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입으로 잘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보았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건 불공정해요. 법으로 싸울 거예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과정을 공증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부당하게 어머님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건 당신들일 겁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지요. 그날 밤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얼굴이었지요. 저는 창가에 누워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남았구나. 나의 복수는 거의 완성됐다. 하지만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지. 그 마지막 한 수는 내가 떠난 뒤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고통을 맛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뒤적였고 며느리는 결국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그러나 변호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는 공증인 입회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줄 이웃들도 많습니다. 당신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죠.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만 쉬었지요. 그들의 모습은 이미 패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지역신문에 퍼졌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지요. 기자는 제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왜 전 재산을 기부하셨습니까? 자녀분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버렸지요. 아픈 몸을 두고 죽으라는 소리를 했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피와 땀으로 만든 집마저 욕심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내 재산은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기자는 숙연한 표정을 지었고 그 인터뷰는 지역 방송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제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엄마, 어떻게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아들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저희는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게 된 것뿐이다. 나는 사실만 말했다. 부끄럽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뒤를 쫓아나갔고 병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부모 버리고 재산만 탐냈대.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죽으라는 소리까지 했다던데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대? 이웃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조차 그들을 피했지요.
결국 며느리는 다니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다시피 했고 아들은 술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술에 절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나 이제 다 잃었어요. 사람들도 다 나를 욕해요. 회사에서도 눈칫밥 먹고 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겨운 호소에 제 가슴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효도해라. 하지만 재산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아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여전히 재산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무렵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준비하신 마지막 조항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항은 단순히 재산을 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상속권 박탈 사유자로 기록되는 것이었지요. 즉, 법적으로도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세상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지. 그래야 내 복수가 완성될 테니까. 며칠 뒤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상속권 상실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그 사실은 또다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네. 어머니한테 죽으라던 며느리라니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치욕과 분노 그리고 절망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멀리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네. 너희가 내게 흘리게 했던 눈물, 그 빚을 조금은 돌려줬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터져나올 마지막 폭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폭탄은 아들과 며느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가장 큰 배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번지던 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결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곧이구나. 여보, 나 당신 만나러 가겠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이웃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저를 찾는 게 오히려 불편해진 모양이었죠. 결국 제 마지막은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세상이 내 대신 심판해 주겠지.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장례식 날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애도의 빛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었죠. 이웃들의 눈총은 차갑게 꽂혔습니다. 불효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재산만 탐내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 받았대. 그 말들이 귓가에 쏟아졌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장례식은 애도가 아니라 치욕의 무대였던 겁니다.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는 약속대로 마지막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뭐야, 또 있어. 아들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순자 씨의 최종 유언장.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욕되게 했던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전 재산을 기부하며 그들이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하게 한다. 또한 내가 남긴 이 글을 세상에 공개하여 이들이 어떤 자식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자 한다.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아들과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복수예요. 우릴 망하게 하려는 음모라고요. 그러나 변호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 문서는 미리 공증된 상태였고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건 증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며느리가 죽으라 했다는 게 사실이었구먼.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집까지 빼앗으려 했대잖아. 천벌 받을 것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그 후 언론에는 제 유언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 전 재산 기부와 불효자 낙인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저런 부모님을 버린 자식은 벌 받아야지. 그래도 어머님은 마지막에 참 현명하셨네. 사회에 쓰도록 하셨으니.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조차 그들의 이야기가 퍼져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친정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로 마련했던 집은 대출이 막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싸움만 반복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막말만 안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했어. 내가 결혼식에 어머니 안 부른 건 당신이 먼저 얘기했잖아. 당신 욕심이 문제였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서로의 손이 오가며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 제가 흘린 눈물이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한편 제가 남긴 재산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생겼고 홀몸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순자 어머님, 참 훌륭하셨네. 끝까지 정의로우셨다. 이런 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제 이름은 불효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로운 선택을 한 어머니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 세상으로 흘러가 빛나는 걸 볼 때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으면 아들은 술에 취해 길바닥을 전전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는 술에 절은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해. 언젠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저 세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너희가 흘리는 눈물과 분노,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눈물의 대가다. 장례식이 끝난 뒤 모두가 떠난 빈소에 남은 건 싸늘한 공기와 몇 개의 국화꽃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히는 그 자리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모양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둔 진짜 폭탄이 이제 막 터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유언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이 사회에 기부된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남았단 말이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순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내 삶을 짓밟고 내 마음을 짓누른 죄를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불효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기고자 한다. 내가 살아온 흔적, 내가 남긴 재산, 내가 세운 기부재단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위, 모든 모욕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겠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과 친척들에게 증언을 부탁해 두셨지요. 이미 여러 영상과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곧 재단의 공식 자료로 보관되며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우리를 세상에 이런 식으로 매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이미 어머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제 우린 정말 끝장이야. 며칠 후 언론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산을 탐한 불효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의 마지막 폭로로 드러난 진실, 기사와 함께 제가 남긴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고 거기에는 제가 직접 써 내려간 일기의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병원에서 오래 살 필요 없다고 했다. 아들은 내 결혼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내 집을 팔아 재산을 달라며 손을 벌렸다. 나는 그런 자식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정했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효자들, 이제 어디 낯들고 다니겠어.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욕심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먼. 아들과 며느리는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직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다 들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고 부부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아들은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엄마, 결국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저 엄마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울음소리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답해 줄 이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저 세상에 있었고 그가 듣는 건 자신의 울음뿐이었지요. 반면 제가 남긴 재산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복지센터는 노인들을 돌보았고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들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김순자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저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제 이름은 따뜻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어둠 속에서 불효자라는 낙인으로 남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끝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불효한 자식을 벌한 어머니가 있었다. 참 강인하고 의로운 분이셨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는 경계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면 결국 벌을 받는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저는 저 세상에서 남편을 다시 만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왔어. 나 끝까지 내 길을 지켰어. 우리 자식은 결국 내 손을 떠났지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어.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은 복수와 해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식들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것을.